네, 이제 두 번째 교시를 시작을 할게요. 3시 5분이니까요. 그 전에 채팅창에 올라와 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권병모 님인데요. 부동산 임대업인데 임차인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다. 보증금은 약간 남아있다. 다음 달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임대료를 지급을 못 받았으면 아마 세금 계산서 발행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했다면 부가세 신고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분이 없고 뭐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야 되냐면 보증금 남아있는 거 있죠. 보증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간주 임대료라고 있습니다. 간주 임대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가를 임대를 할 때 월차임, 보증금 없이요. 월차임 월 100만 원씩 받았다면은 1년이면 1200 받잖아요. 이렇게 받는 분 대신에 어떤 분은 전세로 보증금 5억으로 받고 월차임 없이 이렇게 임대하시는 분도 있겠죠. 월세로 임대를 하시나 전세로 임대를 하시나 부가가치세를 똑같이 걷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곤병모님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지급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하셨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는 없고 보증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주 임대료를 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미지급 임대료는 이제 민사사항이죠. 보통은 이 그러니까 임차료를 2달 이상, 상가인 경우에는 3달 이상 연체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제 건물 인도소송 거쳐가지고 받아야 되는, 그 다음에 납부하지 못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남아있는 보증금을 드리는 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김재태님입니다.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의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대 전년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급가액의 8천만 원 미만도 발행 가능한가요? 네, 발행 가능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국가에서 권장해 두는 사항입니다. 내 매출액이 1천만 원만 되더라도 100만 원만 되더라도 전자세금 계산 다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크님인데 간이 사업자가 계산서 발행이 아니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나요? 이게 좀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나중에 간이 과세자 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 계산서는 여전히 발행을 못 합니다. 근데 간이 사업자를 하더라도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넘어가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김재태님, 미팅 후에 어디에 저장되나요? 뭘 저장을 하실까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제가 아까 이 업종만큼은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된다 설명드렸던 거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여기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저 같은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분들, 보건업,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숙박 및 음식점업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반드시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된다. 교육 서비스업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통신 판매업은 흔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밖에 업종, 피부 및 손발톱 관리 미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소매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장 이사 업체 이런 것들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된다. 이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세금 계산서는 적격 증빙 서류다. 가장 대표적인 적격 증빙 서류다. 잠깐만 여기 뒤에 볼게요. 이게 종이 세금 계산서 양식입니다. 이게 매출입니다, 매출.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를 했다.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발행하는 게 이거고요. 이 파란색은 뭐냐면 물건을 사신 분들이 발행받는 게 이 매입세금 계산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판매를 한다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한 장 쓰셔야 되고요. 이거 한 장 써서 이거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로부터 물건을 사셨던 거래처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종이세금 계산서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쓰시는 게 많죠. 뭐 등록번호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쭉 많아요. 쓰는 게 굉장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이 기재하시는 것들입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 여기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 중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적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임의적 기재사항 이거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네 가지겠죠.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기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첫 번째, 공급자. 판매하시는 분의 사업자 등록번. 이거 아시죠? 당연히 내가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내 사업자 등록번 아실 거고, 내 상호 알 거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업체,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알아야 됩니다. 거래처의 상호라던가 거래처의 주소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가 파는 물건의 공급 가액은 그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것, 이것들은 기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작성 연월일, 이건 뭐냐면 공급식입니다. 여러분이 판매하는 날짜, 그 날짜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 이 네 가지 것들은 반드시 적어야 되고,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안 적었다고 해서 이 세금 계산서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 이건 상관없다. 근데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적어야 된다 설명드립니다. 보실게요. 공급자의 이거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공급자의 상호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공급 가액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앞에 작성 연월일 여기까지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이 나머지 것들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 안 적어도 되고 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음. 아, 도장이요? 이거 종이세금 계산서인데요. 도장하셔도 되고 사인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니까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이건 이제 매입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색깔로 구분되어 있죠. 매출세금 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이거는 물건을 사신 분들이 보시죠. 물건을 사신 분들이 보관하는 거고요. 이거는 물건을 파신 분들이 보관하는 겁니다. 기재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세금 계산서를 내가 발행을 한다면은 이 두 가지를 발행을 해서 내가 판매하는 사업자다 하면은 위에 있는 거는 내가 갖고 이거는 거래처에 드리는 거다.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다 하면은 거래처로부터 이거는 반드시 받아가지고 내가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거 홈택스 이렇게 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라고 해서 여기 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친절하죠? 여기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요적 기재사항은 전부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기재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전자세금에서 처음 발행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금방 쉽게 적거든요. 이런 것들 다 적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금액을 청구하는 건지 용서하는 건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청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팔았어. 원칙은 뭐라 그랬냐면 파는 날짜에 제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다 그랬죠. 근데 내가 물건을 팔 때 바로 대금을 받으면 좋은데 물건을 먼저 넘겨주세요. 대금은 제가 이따 드릴게요라고 하면 여기다 청구를 클릭하고 이걸 발행을 하면 되고요. 물건을 판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달치를 합쳐가지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판 거는 6월 달이야. 그럼 대금도 6월 달에 다 받았어.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다 뭐 클릭하면 돼요? 영수. 영수증 용도로 이 영수에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또 질문이 올라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김지태님은, 이거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미팅 후에 저장됩니다. 라고 해서 이건 잘 모르겠고. 윤정민이 볼게요. 5월 식당 개업을 했는데 7월 달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식당 개업을 하셨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건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정민 님이 보실 때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7월 달에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 보니까 간이 과세자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은 올해 7월 달 아니고 내년 1월 달에 하셔야 됩니다. 답변 드렸고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 전자세금 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나요? 이거 홈택스 화면입니다. 이게 화면 들어가서 로그인 하면은
거기 개인 이름으로 로그인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사업자 전환하면은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메뉴에 여기 보입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이런 거.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쭉 뜨거든요. 여기서 전자세금에서 발급 보이시죠? 여기서 이거를 누르십니다. 이걸 누르고 이걸 누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입을 하셔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래야지만 이제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뭐 소득세 신고하시는 거는 세무사님이 도와주시는 거고요. 자, 제가 처음에 세금 계산서는 물건을 팔 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행을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공급일이라고 합니다. 혹은 공급시기라고 하는데 이게 법에 따라 다 달리 규정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재화, 물건은 언제 공급한 거로 보냐? 인도일 넘겼을 때. 용역, 서비스는 언제 공급을 한 거로 보냐?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자, 이 용어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팔잖아요. 음식 파는 거를 부가가치세에서는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이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알겠죠? 음식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왜 이걸 재화로 안 보지?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개념이에요. 용역 제공으로 보는데 식당에서 물건을 파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은 언제예요? 그 당일이겠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임대 사업하시는 분 질문하신 게 있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 용역을 언제 제공하나요? 1월 1일부터 쭉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날은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종료일 그날인가? 혹은 갱신이 되면 뭐 10년까지 가는데 그럼 10년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죠. 이 용어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용어로 저희가 계속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비스를 계속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 월 차임은 매달 말에 지급받기로 한다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매달 말이 용역의 공급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법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어쨌든 물건은 팔 때, 서비스는 내가 서비스 제공을 완료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요즘 도와드리는 의뢰인 중에 한 분은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 방수 작업하시는 그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보통 한 3, 4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용역 제공은 그 공사가 끝나는 날, 그날이 이제 공급 시기로 봐서 세금계에서 발행을 하면 되고요. 여기 했던 것처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번 발행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한 달치를 다 합쳐가지고 다음 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공급하기 전에, 내가 물건을 팔기 전에 거래처에서 대금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굉장히 좋은 거여서, 막, 사람들이 뭐 서로 살려고 해. 그러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저는 대금을 먼저 줄게요.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라고 될 경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럴 때는 대금을 먼저 받은 날에 세금계서 발행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공급 시기 도래 전에 먼저 세금계서 발행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대금을 받았을 때 발급 시기가 아니다. 이 물건을 공급했을 때 발급 시기다. 보통 물건을 공급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대금 받을 때 세금 계서 발행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물건을 공급했을 때 받는 거다. 근데 내가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받았다. 그때는 이제 대금 받은 날에 세금 계서 발행하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거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이 두 가지 올라와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주임대료 신고 절차는 이건 복잡해요. 이거는 제가 세금 계약,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그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김지태님, 간주 임대료 이율이 매년 다른 것 같은데, 홈택스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입니다. 이건 홈택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찾아봐야 됩니다. 혹은 네이버에 2025년 간주 임대료 이율이라고 쳐보시면은 쭉 블로그가 뜹니다. 그 중에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치 내가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드렸던 것인데요. 종이 같은 경우에는 두 장을 작성하는 거다. 한 장은 판매하시는 사장님이 갖고 있는 거고, 한 장은 거래처에게 드리는 거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세무서에서 확인이 돼서 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매출액의 2% 가산세가 나오고요. 이거는 별 부담이 안 돼요. 매출액 2%를 해봤자 만 원짜리 팔면은 200원 가산세가 나오는 건데 이게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물건을 사신 사장님은 내가 샀던 금액의 10%는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샀던 금액이 내가 팔았던 금액보다 더 크면 환급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았다. 이거 공제 안 해줍니다. 제가 그래서 세금 계산서 기재사항 중에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는 반드시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고 언급했던 게 그겁니다. 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형태가 딱 나한테 주니까 나 세금계산서 잘 받았네 라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 인정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공제 못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팔았을 때 원칙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늦어도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깜빡 잊어버린 거야. 물건을 이번 달 6월 달에 팔았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해도 된다 그랬지? 그러면 7월 10일까지 발행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하고 딱 생각을 해봤는데 7월 12일이 돼버렸어.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행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 부담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내 거래처는 10% 공제 못 받거든요. 이거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한을 놓쳐도 작성할 수 있는 게 뭐다? 종이 세금 계산서다. 종이는 종이 실물에다가 여러분 직접 날짜를 기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잠깐 놓쳤다. 7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7월 13일이야. 그래도 그 기입 날짜에다가 7월 10일이라고 적으면 되죠. 그래서 종이가 이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 원 넘어가면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만 발행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죠. 그 업체는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쳤을 때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 업종은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 날짜 놓쳐버리면 안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면세 사업자 설명드렸죠? 반드시 필요한 것들, 주택임대라던가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은 면세 사업자인데,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 발행이 안 됩니다. 미등록 사업자, 본인은 사업을 시작하셨어. 근데 세무서에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어. 이런 세금계산 발행 안 되죠. 그쵸? 법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법에 규정된 공급 시기에 맞춰서 이거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세금계산 발행을 해야 된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외상 판매했을 때, 나는 물건을 이미 공급했지만 대금 아직 못 받았어. 세금계산서는 대금 받았을 때 발행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해버리면은 시기를 놓쳐버린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인정 못 받으니까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은 세금 계산서 없더라도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 업종은 법인 사업체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매출액이 상관없이. 개인 사업체는 전년도 매출 8천만 원 이상일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만 발행 가능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유리님 있네요. 자, 질문이 간이 사업자이신데 연 4,800만 원 미만입니다.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직접 제작 요청해서 물건을 받아오는데 매입세금 계산서 발행을 받아야 되나요? 네, 정유리님 본인은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거죠. 간이 사업자니까. 근데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준다면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반드시 받아야 되냐? 그거는 제가 간이과세자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허명상님입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 매출 전표를 무조건 받아둬야 되나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더라도 본인께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자동으로 끊기니까 뭐 세금 계산서는 의미가 없는 건데요. 만약에 뭐 상대방에서 계좌이체로 요청을 한다, 그러면 계좌이체를 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받아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네.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 설명드릴게요. 아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로 구분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네요. 자, 이게
변호사님, 그러면 일반 과세자고 간이 과세자 중에서 뭐가 유리하나요? 어떤 거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일반 과세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원칙적인 사업자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하는데 내가 판매했던 매출액에다가 10%만큼 부가세를 받고 이거를 나중에 국가에다 신고납부 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반드시 발급을 해야 돼요. 이 일반 과세자 분들은. 그다음 매입세액은 내가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원자재를 사든 원료를 사든 뭔가를 샀다. 그럼 내가 그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있죠? 이거는 전액 공제된다. 근데 내가 샀던 금액이 더 크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가게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인테리어 할 때 금액 많이 들어가죠. 뭐 인테리어 용역도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도 있을 거고 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갔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1억 들어갔는데 그때 일반 과세도를 안 해버리면 타격이 크죠. 간이 과세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급이 없거든요. 무슨 뜻이냐? 인테리어 1억 들어가서 1년 매출액이 아무리 생각해도 5천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5천에 대한 매출세액은 500만 원. 이거는 납부해야 되는 건데 내가 1억을 들었으면 내가 부가세 1천만 원 더 줬다는 거잖아요. 이 1천만 원은 공제가 되거든요. 그럼 500은 내가 납부해야 되는 거고 1천만 원은 공제가 돼. 500에서 1천만 원 빼면은 500원 내가 마이너스네. 이건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그렇게 크게 시설비가 들어간다 하면은 보통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없다. 나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냥 가게를 물려받거나 혹은 뭐 조그맣게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크게 안 들어간다면 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죠.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어떤 이점이 있냐 볼게요. 자, 간이과세자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년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거나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셨던 분, 이 두 부분만 간이과세자가 혜택이 된다. 근데 이 배제 업종이라든가 지역이 막 세세하게 열거되어 있어요. 여기에 열거되어 있으면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 안 되고 내가 전년도 매출액 이 금액보다 늦게 미만 나오더라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세세한 것들이니까요. 일반적으로 큰 크게 원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해서 10% 이것만 납부하는 거다. 이거 보셔요. 이것만 납부하는 거다. 그럼 여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공급 대가하고 공급 가액이 있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공급 가액. 내가 만 원에 판매하는데 부가가치세 1,000원 붙여서 11,000원에 판매한다. 그랬을 때 공급 가액은 부가가치세 1,000원 뺀 만 원이 공급 가액이 되는 거고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까지 들어간 금액 11,000원이 공급 대가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단어를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고용하셨던 세무사님과 대화가 가능하다. 그럼 세무사님 깜짝 놀랍니다. 사장님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할 수 있으세요? 굉장히 고급 어이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이 아니고 이 공급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세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간단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10% 하는 금액만 매출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입니다. 그러면 엄청 유리해요. 일반 과세자로 들어가면 내가 벌어들였던 수익 금액의 10%를 납부해야 되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되면 40% 곱하기 10%니까 4%만 납부하면 됩니다. 적게 납부하죠. 간이과세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은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분 있죠.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다 하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근데 4,800만 원 이상이다 하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가 있고요. 발급 의무 해야 되고요.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 대가, 내가 받아들였던, 내가 샀던 공급 대가의 0.5%만 공제를 해줍니다. 납부하는 금액도 작지만 공제받는 금액도 적다. 지금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니까 4%를 납부해야 되지만 내가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샀던 금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사 이게 내가 너무 큰 거를 사가지고 환급액이 나왔더라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액이 나왔더라도 환급 자체가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이과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1년간 공급 대가가 1년간 내가 팔았던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4,8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써져 있죠. 납부의무 면제.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굉장히 작은 분들을 위한 국가가 주는 혜택이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나는 어떤 거를 선택하지? 내가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하에 사업자 등록을 처음에 신청하셨을 때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과세자 하실래요? 간이 과세자 하실래요? 선택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본인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환급을 받아야지라고 하면 일반 과세자 체크를 하시고 나는 시설비는 별로 들어갈 거 없어. 그리고 1년 매출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간이 과세자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혹은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아까 이거가 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세금에서 발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간 도매업을 하는 업체야. 내 거래 상대방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그냥 사장님,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장님들이야. 근데 그분들은 나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해. 근데 내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버리면 세금에서 발급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이게 세법이 중간에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 과세자를 하더라도 세무에서 발행이 가능하다. 최초에 사업자 등록하셨을 때 그런 부담 때문에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없앴다. 이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윤홍님인데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안 내도 되나요? 네, 안 내도 됩니다. 면세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네, 다음 볼게요. 부가가치세 계산인데요. 이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판매 금액에서 10% 곱해서 부가세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합쳐가지고 정가가 1,100원이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가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팔았던 매출액의 10%는 매출세액으로 본다. 이건 납부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이 사업과 관련해서 샀던 금액의 10%는 매입세액이라 불러서 우리가 이걸 빼준다. 이걸 빼줘서 이게 더 크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환급을 해주는 거고, 이게 더 커서 이걸 빼주더라도 좀 금액이 남더라. 이거는 여러분이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저희가 세액공제 몇 가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랑 의제 매입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따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음.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이겁니다. 일반 과세자, 일반적인 사장님들이라면 내가 팔았던 금액의 10%는 납부해야 되는 거, 내가 샀던 금액의 10%는 공제받는 거. 그래서 이 차액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차익이, 이게 더 크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변호사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거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면은 내가 신용카드 결제했을 때 전부 다 부가세 부담해서 다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전부 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 다 그렇게 공제 받던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 부가세 환급 나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자, 여기 써줬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세금 계산서로 수취했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사업 무관. 업무와 무관된 것. 여러분들이 주택 임대업을 하시는데, 호텔에서 내가 머물면서 혹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사 드시면서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어. 그거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입증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조사관이 물어볼 겁니다. 사장님, 부동산 임대하는 거랑 사장님이 호텔에서 머물고 식사하시는 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 입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과 관련성 있습니다를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입증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원칙이다. 사업과 관련 없는 것들은 공제를 못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겁니다. 접대비. 접대비의 용어가 뭐냐면요.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어떤 특정 고객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 전부 다 접대비입니다. 내 잠재적 고객을 위해서, 내 영업을 위해서 그분들 만나서 술 사드리고 식사하시는 것 전부 다 접대비거든요.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그때 내가 신용카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 발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이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사업무관 접대비 제가 설명드렸고, 하나 더, 승용차, 차량,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용어가 좀 어렵죠. 비영업용, 영업과 관련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오해하시죠. 내 부동산 임대업을 해. 근데 내 자가용이 있어. 이건 내가 내 집에서 내 상가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거니까 영업용이네. 그러면 이 승용차와 관련된 승용차와 관련돼서 내가 결제했던 것도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겠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학원업, 렌트카업,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경비하는 업, 이렇게 몇 개의 특정 업종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업종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들은 전부 다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업종은 공제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소형 승용차면은 변호사님 소형 승용차니까 뭐 소나타부터 중형차니까 그 아래 등급만 말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 8인승, 9인승 미만, 9인승부터는 승합차로 저희가 보통 보잖아요. 그거 빼고 9인승 미만은 전부 다 소형 승용차로 본다. 제네시스 GV80도 소형 승용차이고, 소나타도 소형 승용차이고, 그랜저도 소형 승용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거를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이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죠. 펠리세이드 9인승이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9인승이 그렇게 각광을 받아요. 그게 왜 각광을 받냐? 좌석이 몇 개죠? 9개죠. 그러면 비영업용은 맞아요. 내 영업과 그 특정 영업에 해당되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그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비영업용 얘는 해당이 되는데 펠리세이드 9인승은 소형 승용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펠리세이드 9인승 같은 경우에는 펠리세이드 9인승을 샀을 때 내가 줬던 부가가치세, 펠리세이드 9인승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들였던 수리비, 펠리세이드 9인승을 위해서 내가 샀던 주유비 전부 다 신용카드 결제하시거나 세금계에서 발행을 받으시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세액 공제 두 가지 해드려요 라고 했던 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랑 신용카드 이거 공제인데 이거는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질문이 와서 질문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위 사업자 매출은 각 사업장 매출을 합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는 건가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나는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세 군데가 있는데 1호, 2호, 3호점이야. 2호점하고 3호점은 4,800만 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간이과세자가 되겠네. 근데 1호점은 1억이 넘어. 그럼 1호점은 일반 과세자야. 그러면 변호사님이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1호점은 일반 과세자, 2호점하고 3호점은 간이 과세자로 해야지. 이게 안 됩니다. 본인이 운영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장 중에 일반 과세자가 한 가지라도 있다. 그럼 나머지 사업장도 전부 다 일반 과세자 취급이 됩니다. 네, 그러지 않고 1호, 2호, 3호점이 있는데 전부 다 세 가지 가게가 전부 다 매출액이 뭐 1억 400만 원 전부 다 미만이다. 그러면 세 가지 전부 다 간이과세자 적용받을 수 있겠죠. 김경득 님입니다. 일반 과세 임대 사업자인데요. 임대 건물 땅 일부를 팔게 되어서 건축사님이 업무를 봐주셔서 비용을 들였는데요. 이 부분에 세금 개설 발행받았는데 부동산 임대 부분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걸 볼게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주 사업은 뭐냐면 임대업입니다. 임대업. 임대 건물 땅 일부를 팔게 된 거는 임대업과는 저는 무관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땅을 판 것과 관련된 것들은 세금과세 발행을 받더라도 공제는 좀 받기가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땅을 판 거는 땅을 팔 때 건축사님 도움을 받았다. 이거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사업에서는 사업 관련성이 있는데 임대업하고는 사업 관련성이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세액 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랑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가 있고요. 이거는 좀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영수증만 발행받아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거든요. 이런 분들은 굳이 신용카드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런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까지 발행받았다면은 이 공급 대가 1.3% 정도를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이겁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는 누가 하는 거냐?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원재료를 어디서 구입을 해오시냐면 농민들로부터 구입을 해오세요. 근데 농민들이 참고로 농산물, 농작물 재배업은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소득세도 면제가 되고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농민들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잖아요. 보통 농촌 가면 고령의 노인분들이 보통 농사를 많이 지으시니까요. 그분들로부터 내가 농산물을 가져왔는데 그분들에게 저 신용카드 결제할게요 라고 하면 웃으시죠? 그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어떻게 발행하는지도 모르시죠?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사업자 등록 안 돼서 세금 계산서도 못 받죠? 그러면 그분들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을 했을 때 아무런 적격 증빙을 발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기 써져 있죠. 면세로 매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임산물은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를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해서 어떤 물건이라던가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자들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면세 농산물들 매입가액에서 공제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개인 사업자이면서 음식점 매입하면 109분의 9만큼 강제로 계산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의제 매입세 공제예요. 이것들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나무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드는 분들도 이거 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이거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고서의 모양이에요. 이거를 내가 직접 작성하겠다. 힘드시고요. 이렇게 본인께서 직접 작성하시면 이거 실수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변호사님, 저는 그 정도 세무 대리인을 고용할 만큼 여력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매년 7월 달이나 1월 달에 여러분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을 해 보시면 저희 조사관님들이 이 신고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그분께 이 작성을 요청하시면 돼요. 그 신고 기한에 가셔서. 그러면 이것들을 그분들이 홈택스를 다 작성을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이거 직접 작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를 설명을 드릴 거냐면,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게 칸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좀 작아서. 이 과세 부분에 세금 계산서 발행했던 분은 여기다 적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했던 분은 여기다 적습니다. 여기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 이 기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뭐, 세금 계산서 발행 말고, 나머지 것들을 여기다 적습니다. 이건 보통 뭐냐면, 현금 매출액. 내가 현금으로 팔았던 금액. 이것들을 여기다 적거든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간주 임대료,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보증금 받는데 이 보증금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간주 임대료도 여기다 적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출액, 내가 관련된 매출 부분이고 이건 매입 부분입니다. 매입 부분은 딱 세 가지만 적혀져 있어요. 세금 계산서로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 가지고 있는 것들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칸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신용카드라던가 현금 영수증 발행받았던 것들 여기다 쭉 적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두 가지 공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던가 신용카드 매출전부터 발행 공제 여기다 적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작성하는 게 세무사나 회계사 세법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은 뭐 3, 4년 공부해서 이거 작성하는 건데 여러분이 1시간 공부해서 작성할 수가 없겠죠. 이거 맡기세요. 여기 보면은 명세 수익 금액은 여기다 적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면세 사업자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과세 사업도 하고 있고 면세 사업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 임대업을 면세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짜리인데 3층하고 4층은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 근데 1층하고 2층은 상가로 임대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세 사업도 하시면서 면세 사업도 하시겠죠. 그러면 상가 임대와 관련된 것들은 여기다 쭉 기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주택 임대는 면세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주택 임대와 관련된 것들은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표시한 거고요. 근데 변호사님 저는 주택 임대만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의무도 없고요.
자, 이제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아까 간이과세자 기본적으로 설명드렸죠. 간이과세자는 이 곱할 때 부가세까지 포함된 공급 대가를 적는 거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40%, 그다음에 세율 곱해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거다 설명드렸고요. 계산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급 대가에 이렇게 곱해서 매출세액 나오고 여러분이 매입했던 금액의 10%가 아니고요. 0.5%만 공제를 해줍니다. 해서 쭉 계산해서 이게 음수가 나왔다. 환급 받아야지? 환급 안 된다 그랬죠? 간이과세자는 환급 안 됩니다. 음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쭉 계산해봤는데 힘들게 다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 공급 대가가 1년에 공급 가액이 4,800만 원 이하이다. 이거 신고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뭐 신고서 작성할 수는 있겠죠. 이 금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최대의 장점,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그걸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렸냐면, 제가 초임지가 서울청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밑에 있는 관악세무서에 개인납세과에서 처음 제가 초임제여서 거기 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개인납세과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소득세과랑 이제 부가세과를 합쳐서 개인납세과를 했습니다. 쭉 신고서를 봤는데 어떤 분이 납부세액 있어 납부까지 다 하셨어요. 근데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이게 오류라고 뜬 거야. 알고 봤더니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납부까지 해버렸어. 납부 의무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지고 이 세금을 다시 돌려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오해하시는 게, 왜 국세청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아서 환급을 다 해주시나요? 저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만 해주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국가가 꿀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조심하셔야 돼요. 중간에 또 하나 신양기님 있네요. 임대사업자이고요. 1층은 상가로 전세금을 받고 있고 2층, 3층은 주택이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1층 상가 간주 임대료만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매입세금 계산서 받고 있는데 매입공제 받을 수 있네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제가 신양희님 입장이라면 부가세 신고할 때 1층, 그쵸. 1층 상가 간주 임대료만 신고하면 되고요. 엘리베이터, 전기 요금, 매입세금 계산 받았던 분들은 전부 다 매입세 공제로 넣어서 신고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원칙상은 이게 안 됩니다. 보세요. 자, 상가는 1층에 있네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누가 이용할까요? 2층, 3층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이용하시죠. 그러면 정확히 따지자면 이 엘리베이터는 상가랑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거 매입세 공제 받으면 원래 안 되거든요, 원칙상. 근데 제가 왜 해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냐면 실무상 그렇습니다. 실무상 그 조사관님 한 분이 담당하는 세족지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 내가 담당하는 사업자분이 뭐 1,000분이 넘는데 1,000분을 일일이 내가 이번은 상가 임대니까 1층인가? 1층이네? 근데 엘리베이터 이거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검증할 수가 없어요. 실무상.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넣어서 공제 받으셔도 크게 조사관님이 눈을 부리크고 보지 않는 이상은 크게 이것까지 안 볼 것 같다. 실무상 설명을 드렸고 원칙은 설명드렸습니다. 원칙은 공제가 안 되는 건데 실무상 넣어도 크게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설명드렸습니다. 장인문님, 부동산 임대 사업자도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 건가요? 자,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제 기억으로는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제가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매출액이 1억 400 미만이면 원칙상 간이과세 적용받지만 설사 매출액이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런 특정 업체는 간이과세자가 배제가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서 없었던 거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는 건데요. 그걸 직접 찾아보세요, 장인모님이. 근데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가 있으면은 설사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납부 의무를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제가 쭉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가 부동산 임대업은 40%로 설명드렸죠. 여기 4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소매업은 15%입니다. 음식점업 15%. 이분들은 간이과세자 적용받으면은 납부세액이 훨씬 더 줄어들죠. 그러면 판매했던 금액 곱하기 15% 곱하기 10%니까 실질적으로 1.5%만. 보통의 일반 과세자라면 10% 부가가치세 내야 되는데 1.5%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입니다. 일반 과세자랑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조사관님 도움을 받거나 신고서 기간에 조사관님 도움 받아서 하거나 세무대리인 고용해서 도움 받으셔야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가 설명드렸죠? 원칙은 1년에 2번 하는 거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 할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가 급하게 이렇게까지 해서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1시간 있는데, 1시간 동안에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도와드리는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이 51분이니까 역시 4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고요. 그 중간에라도 채팅에 질의사항 남겨주시면 수업 시작과 동시에 답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송운영님부터는 제가 4시 5분에 설명드릴게요.